일반적인 소송이라면 갑의 이행 청구권 주장 자체만으로 당사자 자격이 통과하는 건데, 일반적인 소송이라면 채권자들의 소송에서 갑이 원고 당사자 자격을 부여받는 건 뭐예요? 자기도 병한테 돈 받을 게 있다. 근데 병이 별다른 재산도 없이 이런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득불 뛰어들어서 을한테 받겠다 라는 게 대의소송의 구조고, 유사한 구조가 추심해소에서도 발생하죠. 이때 이 소송 구조에 대해서 제3자의 소송 담당이라고 부르는 거죠. 법정 소송 담당, 법률의 규정에 있는. 그때 용어는 우리가 이제 구사할 때 피보전 채권이라고 구사하고 요걸 피대의 채권이라고 구사하는 건데, 보세요. 이 구조를, 성질을 제3자의 소송 담당인 법정 소송 담당으로 봤을 때 이거 수억 사례 문제 질문 들어가죠. 이 피보전 채권의 존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통설 판례에 의하면 부적법 각하, 물론 유력설은 청구 기각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부적법 각하시킨다는 요 키워드, 이 핵심적인 상황 등은 익숙하게 지금 머리에 박혔을 텐데 수억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의문은, 자, 자기의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인정되지 않느냐 하고 헷갈려 하지 마세요. 좀 아까 상황, 이행청구권에서 주장 자체로 통과하는데 갑이 뭐라고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내가 병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피보전 채권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병의 이 을에 대한, 을을 병의 채무자라는 기준에서 보면 제3채무자라고 부르죠. 이 채권을 대의행사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한다라는 거와, 아까 단순한 청구에서 자기 주장 내세운 것 중에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기각 판결을 할 뿐이고 당사자 적격, 원고 적격의 문제는 통과한다 라는 거와 순간적으로 헷갈리면 여기도 왜 그 논리가 안 적용되느냐. 이건 구조가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요때는 실은 소송물은 뭐예요? 요게 소송물이에요. 피대의 채권 요 자체가 소송물이니까 요게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되겠죠. 채권자들의 소송이 기각되는데, 요게 인정되지 않을 때는 곧바로 소송 요건 중에 당사자 적격이란 그 문제에서, 당사자 적격에서 걸려서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한다는 게 통설 판례. 수억 물어보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일반적인 소송에서 자기 주장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당사자 적격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기각된다. 그 부분과 이 부분과 헷갈리는데, 여기서는 이 부분이 그 기각 여부에 대한 소송물이고, 요거는 뭐예요? 이 갑이 남의 채권을 대의해서 행사하는 근거가 되는 건 자기가 돈을 못 받고 있는 거. 요거 피보전 채권이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적격을 근거 지우는, 요 피보전 채권 때문에 근거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된다. 요게 인정되지 않을 때는 물론 기각되는데, 요거는 유력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본다. 추신금소도 똑같이 본다면 어떻게 돼요? 갑이 병한테, 실제 여러분이 집행법을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데 학교에서는 뭐 시험용 때문에 조금 한다든지 크게 학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딴 공부 학습량 때문에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지만 집행법이 중요한 거예요. 갑이 병한테 돈 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병이 안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판결 절차를 통해서, 또는 뭐 독촉 절차라든지 뭔가 이 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자기 돈 받을 권리를 확정하는 이 절차를 매듭지어서 이 확정된 판결, 1억 원이면 1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 등을, 확정된 판결 등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확정된 판결 또는 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뭐 화해조서 등등이 이제 권리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결론이 난 건데, 요거에 대해서 이행을 1억 원 지급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집행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확정된 판결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돼요.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돼서 집행 절차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집행하려니까 이 병의 재산을 탐색해 봤더니 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채권을 갖고 있어요. 물론 병이 부동산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병이 무슨 자동차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동차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부동산일 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산이긴 한데 값어치나 이런 거를 볼 때 준부동산이라고 하죠. 특수한 취급을 해요. 자동차, 선박 등은. 그 다음에 이런 채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병의 재산 중에는 그냥 단순한 동산도 있을 수 있어요. 동산. 뭐 집에 컴퓨터 정도는 요새 뭐 싼 거니까 뭐 집에 무슨 고급 무슨 악기 같은 거. 이런 재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죠. 근데 마침 그 집행의 대상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있고 뭐 하면 뭐 부동산에도 할 수도 있지만 마침 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갑에 대해서는 채무자인데 은행에 대한 예금이 있다든지 근로자인데 회사에 대해서 월급 받을 게 있다든지 이런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려면 이 집행권을 갖고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는 거예요. 원래 압류와 추심은 별개인데 동시에 받아버려요, 보통은. 그래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는다. 이 추심 명령을 받아서 추심해도 좋다는 법원의 허락이 있는 거예요. 추심 명령. 그래서 추심 명령을 받아서 요거에 대해서 추심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는 거와 대칭된 전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압류 및 전부 명령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추심 명령과 전부 명령의 차이는 집행법을 제대로 안 배웠어도 시험에 하도 나오니까 어느 정도 익숙할 거예요. 추심 명령은 그 추심권만 넘겨받은 거예요. 전부 명령은 고채권 자체를 완전히 변제에 가름해서 넘겨받은 거예요. 좀 차이가 있어요. 전부 명령은 특징은 뭐예요? 완전히 넘겨받았으니까 잘못하다 깡통 넘겨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어요. 추심 명령은 요거 추심권만 넘겨받았지 아직 완전히 변제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실패하면 병의 또 다른 재산에 집행하면 돼요. 요 건에서는 실패했어도, 요 채권에 대해서 실패했어도 또 다른 채권이라든지 다른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건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요 건의 추심이 안 될 수는 있겠죠, 제대로. 전부 명령은 전부 된 이상은 이 자기가 받을 채권이 소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하소연 못 해요. 이게 깡통이면 하소연을 못 하는 거예요. 차이 알겠어요? 전부 명령은 깡통이면 하소연을 못 해요. 추심은 다른 재산에 계속 시도해서 받아내려면 받아낼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추심 명령을 받아서 추심 받을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을한테 받을 수가 있는데 을이 무엇인가 이유 때문에 안 줘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을을 상대로 갑이 뭐를 가지고 추심 명령을 가지고 바탕으로 내는 소송을 추심 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심 소송 구조가 똑같아요. 채권자의 소송이랑. 병이 을한테 가지고 있는 것을 갑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의 소송 담당으로 똑같은 구조예요. 그럼 차이는 뭐예요? 채권자 대위 소송과 추심 소송의 차이는 뭐예요? 무슨 차이?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는데 구조는 일단 틀은 똑같아요. 응? 집행권원이 맞아. 채권자 대위 소송은 요게 주장만으로 있는 건데 추심 소송은 요게 뭘로 지금 갖고 있어요. 확정 판결로 돈 받을 권리가 확정돼 있어요. 즉 그래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채권자 대위 소송의 특질이랄까 의의보면 추심금 소송에 비해서 집행권원 없이 라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집행권원 없이. 그러니까 집행권원 없이 주장만으로 자기가 병한테 돈 받을 거 있다. 물론 대위권의 요건을 갖추겠죠. 그 대위권 요건 중에 자기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정 판결과 같은 것으로 확정된 뭐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빵꾸 나면 아까 어디 문제로 가요? 부적법 각하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빵꾸 나면 결국은. 근데 추심에서는 일단 그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거예요. 이 채권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판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차이 알겠어요? 같은 구절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 문제는 추심의 소송에서
추심권을 뭐 포기했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거를 이제 가지쳐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같은 급의 채권에 대한 집행의 방식인데, 차이는 아까 말을 했고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면, 제3자의 소송 담당에 있어서는 그 당사자 적격이라는 게 현출화돼요. 일반 이행소송은 굳이 현출화시키지 않고 본안의 문제로 그게 당부가 따져지는 건데, 이쪽에 제3자의 소송 담당에서는 그 당사자 적격이 소송 요건이다란 말의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 적격은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소송 능력은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이고 갖추어지지 못했으면 부적법 각하 판결한다. 직권 조사 사항이다. 소송 요건. 이렇게 공식적으로 탁탁탁 나오는데, 그러다 보는데 왜 이행소송은 그럼 당사자 적격이라는 문제가 왜 본안 가서 하느냐, 순간적으로 헷갈리는데, 이행소송에서는 그래서 그게 주장 자체로 그냥 통과하는 거고, 이런 데서는 확실히 나타나잖아요. 소송 요건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못 갖췄으면 부적법 각하시킨다. 이런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제3자의 소송 담당으로 채권자 대의소송이나 추심소송의 틀이 빈번히 사례의 전제로 등장하니까 거기서 파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금을 쳐놓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기출문제를 보면 금을 쳐놓고 기다릴 수 있는 게 나와요. 됐죠? 그래서 다시 보면 이행청구권, 판례는 급부청구권이라는 말을 일본식으로 썼는데,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고, 일반적인 소송이라면,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의무자로 주장 지목된 자가 정당한 피고지, 그 실질을 따져서 그 권리를 갖고 그 권리자에 대해서 의무자로 되는 것까지를 바탕으로 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제3자의 소송 담당에서는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됐죠? 실제 그 판례가 14년도 변호사 시험과 16년도 변호사 시험에 그대로 물어봤어요. 그런 취지의 질문을 했어요. 밑에 표시해 줬죠. 그 다음에 3-9는 원래 사법시험 시절에는 안 나오던 문제인데, 이 실무형 변호사 시험 또는 연수원성 학습에서 자주 등장하네요. 94년 10월 21일 선고 944-17109.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고 그것이 이전됐어요. 글쎄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되느냐, 그 문제 자주 물어봐요. 변호사 시험에는 2013년에도 물어봤고 2015년도에도 물어봤다고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그 등기부 그림 그려놨잖아요. 근저당권 설정하고 근저당권만 이전되면 실제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시켰을 때, 그게 병은 근저당권만 넘겨받은 거인 거니까 어떻게 등기부에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반대편인 근저당권에 대해서 이제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상대방이 누가 되는지, 이런 거가 실제 13년 변호사 시험, 15년 변호사 시험에 나왔으니까 보도록 하면 돼요. 결국 피고 적격이고,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사람을 당사자로 삼아야 되는 거고, 그런 당사자를 삼았을 때 결국 객체로 적어보면 소외이익이 소외이익이라는 건 그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그 사람한테 발생하는 거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그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대상으로 본다면 소외이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양도인은 말소 등기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고 양수인만을 상대하면 족하다. 그 다음에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서 같이 직권으로 말소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실제 그 부분 질문이 법무사 시험에도 등기 같은 건 법무사가 다루는 업무라고 생각했는지 거기에서도 시험이 출제되곤 해요. 근데 변호사 시험은 약간 사법연수성 실무형 문제의 영향으로,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이런 건 안 물어봤는데 변호사 시험에서는 자주 묻고 있네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양도인을 상대로 하면 피고 적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굳이 북이 된 넘어간 것까지 말소시키지 않아도 주등기만 말소되면 그건 다 따라서 말소되니까 북이등기 말소되는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그거가 핵심이죠. 그 다음에 2009년 1월 15일 선고 2008-72394 채권자 취소소송, 사회행위 취소소송에서도 구조는 이런 거죠. 채권자가 채무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 사회행위라고 요거를 취소시키고 원상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되느냐? 그 상대방을 삼아야지 채무자를 삼을 필요까지는 없다. 의 얘기죠.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피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급이 2008-72394 판결이죠. 지금 당사 적격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사법시험에 2015년 나왔고 본 변호사 시험은 내가 지금 기재하는 거에 비하면 출제된 바는 없고 모의시험은 억수로 4번이나 나왔네. 모의시험에서는. 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방이 그 채무자의 상대방이지 채무자 자체를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한 게. 결국은 채무자와 그 상대방의 행위를 취소시키고 원상회복시키는 거니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3-11은 옛날부터 유명한 논점이에요. 이미 82년도 9월 14일 선고 80-2425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회사에 대해서 외부에서 회사를 상대로 또는 회사가 외부 어떤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소송에 있어서 누가 주체가 되느냐? 그런 경우는 법인인 회사가 되겠죠. 이 회사에 대해서 상대방이 회사의 어떤 의사에 따른 어떤 행위에 대해서 뭔가 분쟁이 있으면 이 가부 입장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하겠죠. 그런데 회사 내부 분쟁일 때, 내부의 분쟁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주주총회 등에서 이사가 선임됐어요. 근데 이사 선임 결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삼는 어떤 사람이 이사의 선임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누구를 상대로 내느냐?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리걸 마인드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주주총회에 대한 그 것에 대해서 선임된 이사를 잘못 선임한 거라고 따졌을 때 그 따지는 운명에 의해서 갑자기 선임됐다가 만약에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회사가 치면 잘려야 되는 그 이사는 자기의 항변도 못 해보고 이게 잘리는 효과를 받는 거가 되는데 이 회사관계소송은 어떤 대세적 효력 이런 게 작동하고 해서 그럼 기본적으로 어제부터 얘기한 건 뭐예요? 어떤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내 논리에 의하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변론에서 자기 주장을 자기 억울함을 자기가 충분히 펼친 끝에 내려진 책임으로서 그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선임됐다가 잘리게 생겼는데 뭔가 이 다툼에 의해서 소용돌이 속에 그럼 자기가 이리저리 해서 문제없다고 자기의 항변을 할 기회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판례 등은 회사가 피고가 된다는 거예요.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거예요. 회사가 물론 자기 입장에서 말 잘 대변해 줄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좀 가서 말하고 싶다.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잘리더라도 그 판결에 대해서 내가 후회 없이 되는 거 아니야. 내 논리는 계속 그렇죠. 판결이라는 거는 자기가 그 변론에서 자기 억울함, 주장, 뭐 따짐 이런 거를 충분히 해보고 나서 결론으로 받아들인다. 의 논리란 말이죠. 내 이야기는.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럼 이 소용돌이에 휩싸인 사람한테 그런 기회를 보장해주지 아니한 채 너한테 다행히 이겼으면 모를까 만약 졌다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 그 절차에 관여시키려는 생각을 했는데 그 관여시키려는 것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이 사람도 피고로 해야 된다. 그런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있던 당사자 그 자체도 피고로 해야 된다. 까지도 보는 거예요. 유사 필수적 공동성 관계로 보려는 거예요. 막 심지어. 그런 게 학설에 막 나와요.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공부 안 했는데 다만 이 판결을 둘러싸고 실제 시험에는 사법시험에 2012년에 한 번 나오고 그랬네요. 모의시험에도 한 번 나오고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핵심어는 이런 주주총회 결의치 소송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이 소용돌이 속에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미침으로
이 사람한테 판결의 효력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주체로서 적어도 등장해야 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판례는 전원합치에서 어디만으로 삼으면 되냐? 회사만을 피고로 삼으면 된다. 피고 적격은 회사에게만 있다라고 했던 게 전원합의체 결정이잖아요. 근데 요 학설로는 공동피고로 해야 된다, 또는 적어도 소송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게 학설 등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학설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좀 아까 말한 그 소용돌이에 몰린 사람의 당사자적인 그 지위를 어떻게 부여해서 이 사람이 그 판결을 수용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 절차 보장을 받았다라는 것을 연결시키면서 지위를 어떻게 할 거냐의 고민 끝에 학설 등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 판례와 같이 또는 뭐 그 판례가 타당하다는 입장이 된다면 회사만을 피고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되겠죠? 그 다음에 94-14349 94년 6월 24일 선고,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 유사한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걸 나는 실어놨는데, 채권자 대의소송의 법적 성질은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법정 소송 담당이다. 이건 뭐 내가 안 하더라도 뭐 아까도 얘기했고, 여러분들 이거 정도는 아무리 눈치 없어도 이건 뭐 시험에 억수로 나온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채권자 대의소송 어제도 조금씩 했지. 중복재소에서도 한번 문제되는 거 어제 얘기했고, 기판력에서 문제되는 거 한번 얘기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오늘 얘기한 것은 피보전 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통설 판례에 된다면 부적법 각하, 피대위 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그게 소송물로 보니까 통설 판례는 기각시키는 거다. 되겠죠? 그 다음에 2000년 4월 11일 선고 9-23888 판결. 당사자 적격에서 추심 명령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해서 이행해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은 아까 추심 채권자,